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 포비아 현상이 생겼잖아요. 월세 물건들은 더 귀해지고 전세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난 돈이 5억밖에 없지만 10억 전세를 깔고 내 투자금 5억으로 15억짜리 물건들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갭 투자는 이 집이 오를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 좀 제발 그만하세요. 책 좀 그만 보세요. 입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되는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항상 다른 욕심을 조금 내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경매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진짜 많은데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서울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2천만 원으로 월세 만들기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전략 현실적으로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 방법은 원래 옛날부터 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매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 포비아 현상이 생겼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물건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아마 얼마나 많은지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지금 서울에 있는 특히 빌라 오피스텔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빌라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경매 빌라 물건이 서울에 빌라 경매 물건이 많은 거 처음 보거든요. 이게 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전세를 살던 분들도 너무 무서워서 재계약을 못 하게 되고 '혹시 나도 보증금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니 당연히 월세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 물건들은 더 귀해지고 전세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하는 방식이 이래요. 내가 가진 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1억 5천 되는 빌라를 싸게 낙찰받으면 1억에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1억에 낙찰받았는데 내 돈 2천만 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습니다.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인데요. 대출을 8천만 원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자 계산을 할 때 원리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 이렇게 딱 치시면 요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출 금액이 8천만 원이고 36개월로 대출을 일으키면 이자가 5% 였을 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4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40만 원을 내고도 남아야지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요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시가가 되는 물건들 수리를 조금 해 놓고 내놓으면 보증금 500에 월세 90만 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라면 내 돈 2천만 원 중에서 투자금이 이제 한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용이나 세금까지 다 따지면 진짜로 2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돈은 이게 월세 90만 원 받아서 아까 43만 원 내고 나니까 약 50만 원, 47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좀 수리를 하고 또 보증금을 제대로 좀 잘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가 투자금 2천만 원 넣었다가 또 수리하는 비용까지도 결국은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70만 원 받아서 이자 43만 원 내면은 약
한 300,000 원, 270,000 원 정도가 내 수익에 들어오는 거죠. 대신 여기는 투자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월세 세팅은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이 개인당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채, 두 채 정도는 무난하게 요렇게 월세 세팅하는 대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채 정도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겁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원래 하는 방식. 이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 말고도 최근에는 단기 임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나 뭐 삼삼엠투나 이런 단기 임대 방식이 많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요새 뭐 합법, 불법 뭐 이런 거에 논란이 많죠. 그래서 불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퇴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삼삼엠투 같은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4천만 원으로 낙찰받은 빌라, 그러니까 낙찰가가 4천, 가치는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빌라에서 삼삼엠투로 주당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거죠. 120만 원 받아서 이자가 한 20만 원 나가요. 관리되는 공과금 한 1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순수익이 한 9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류의 여러 가지 새로 인제 전통적인 2년 계약하는 이런 월세 세팅 말고도 다양한 방법의 단기 임대 물건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낙찰을 저렴하게 받고 대출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으면 2천만 원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내 돈 거의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이 구조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은 뭘까요? 방금 전에는 제가 월세 세팅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전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도 임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쪼끔 그런데 한 1년 전만 해도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서울에 있는 빌라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가가 1억 4천인 거죠. 지금 전세가는 아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의 126%가 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까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물건이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들어가잖아요. 입찰을 할 때 얘보다 그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팔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에 낙찰받은 물건을 1억 4천에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만 났는데도 2천만 원이 생기죠. 그럼 또 그거 갖고 다음 물건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은 좀 팔고 어딘가로 이렇게 다음 물건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꽤 있어요. 대신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좀 적지만 전세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세팅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장기로 전세로 세팅하는 거를 쪼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 시장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지방 부동산이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전제로 깔고 갈게요. 우리가 전세로 세팅한다는 거는 적어도 2년 가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물건을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 뭐 전세가가 1억 5천 인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으면 역시 2천만 원이 남겠죠. 다만 항상 이제 빠져나올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도 이 전세가와 매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적어도 빠지진 않을 것인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근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입찰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셨잖아요. 이 조건은 딱 하나예요. 경쟁이 덜하면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경매 초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제가 입찰하는 물건들은 너무 낙찰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쁜 물건만 골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내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쁘고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물건들은요 경쟁이 치열하고 저렴하게 낙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게 낙찰받고 싶다. 특히 전세가보다 더 싸게 낙찰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덜 이쁜
물건, 경쟁이 덜한 물건을 고르시면 되고요. 어떨 때는 쪼끔 인제 인테리어가 필요할 정도로 낡은 물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낡고 보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내가 직접 수리를 해서 얘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요거는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고 싶은 물건을 고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들 뭐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안 하고 고쳐진 집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돈 안 들이고 이런 물건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덜 예쁜 물건, 쪼금 보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다 보니 월세 받아도 대출 이자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수도권 외곽 빌라나 오피스텔은 공실 위험도 크다는데요. 이런 리스크 실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을 만큼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계산기 이용하셔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월세가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그럼 내가 매달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까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제가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12개월이 다 내 거도 아니에요. 1 개월치는 세금 내야 되고요. 1 개월치는 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 개월치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이, 지금 피디님 말씀이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도 나중에 뭐 공실이나 뭐 미분양이나 나중에 매도까지 고려를 하시는데 이게 달라요. 월세 세팅하는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많은 물건들이고요. 이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많을 뿐 매도하기에는 쪼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은 물건들은요, 또 임차인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두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 매도 차익이 사실은 돈이죠. 부동산 돈은 월세 수익 30만 원씩 이거 몇 개월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한 1 년, 2년 갖고 있으면서 해당 물건이 소액으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는데 얘가 5천만 원 수익이 나고 1억 수익이 나고, 더 오래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2억, 3억씩 수익이 나는 게 사실 부동산의 매력인데, 임대형 물건들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의 빌라나 오피스텔이 남들처럼 막 1 억씩 2 억씩 오를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을 노리시면 월세 수익 나는 물건을 고르시고요. 시세 차익 원하시면 시세 차익 나는 물건을 고르셔야 된다. 시세 차익 나는 물건에서는 월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원리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투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물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월세가 높고 시세가 잘 나가는 물건은 없다. 이거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매에 빌라, 오피스텔 물건은 넘치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더군요. 이런 시장에서 초보자가 소액으로 진입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은 안 팔립니다. 지금 팔리는 물건은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핫한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빌라, 그리고 지방에서도 거래가 살아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특히 인제 서울의 아파트들은 가격도 오르고 있고 낙찰 가율도 오르고 있고요.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서울의 빌라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빌라들도 낙찰 가율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소액으로 진입할 때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런 아파트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빌라도 공략할 자금이 안 돼요.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수도권 빌라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지방의 아파트. 만약에 지방의 아파트를 하신다면 쪼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멀리 다녀셔야 되는 그 고충을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어. 거기까지 다닐 수는 없는데 수도권 빌라 정도는 갈 수 있겠어.'라고 하면 수도권 빌라는 지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팔아요. 보유했다가 2년 후에 나중에 판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자금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 드리고 있어요. 입지가 좋으면 소액 투자가 어렵고 쉬운 지역은 가격 하락 위험이 크죠. 이 딜레마 속에서 소자본 투자자가 지역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전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단기에 매도할 거다. 단기라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거.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도 팔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바로 팔아요. 그러면 인제 원래는 세금이 많이 높은 중과세지만 사업자를 내면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받고 바로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팔리는 물건을 하셔야 돼요. 팔리는 물건을 내가 얼마큼 싸게 낙찰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서울의 빌라,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들이 팔리는 물건들이고요.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의 핫한 곳들이죠. 근데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액이 얼마냐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릴게요. 2천만 원이다. 내가 가진 자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을 일으켜서 이런 물건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 단기 매도하시고요. 수도권 빌라 월세 세팅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자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조금 저렴한 빌라도 가능해요. 근데 요새도 서울의 빌라들도 한 2억 원 정도 하거든요. 4천이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하시기에 무난하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만 낙찰받으면 팔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얼만큼 저렴하게 낙찰받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수도권도 저는 좀 남쪽 좋아하거든요. 남쪽 수도권 물건을 좋아하지만 북쪽도 저렴하게만 낙찰받을 수가 있다면 좀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 낙찰가 되게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과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을 매칭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 아파트 하고 싶어."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지 잘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결국 소액 투자자는 시세 차익보다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봤던 현실적인 성공 사례 중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면요? 최근에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낙찰받아서 바로 파신 분들 중에는 오늘 잔금 납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낙찰 잔금 납부를 했는데 등기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일 주일도 안 돼서 딱 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잔금 납부하고 이 매수 잔금 받을 때까지 한 달도 안 걸린 거죠. 이런 경우도 얼마 안 됐어요. 서울의 빌라 사례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남편이 엄청 반대하시는 분이라 한다고 말도 안 하고 몰래 지방 다니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낙찰받고 바로 또 임자가 나타나서 2천만 원 수익을 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남편분 생일 선물 좀 거하게 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단기 매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전세 세팅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2년 전에 낙찰받으신 우리 멤버님 1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1억 4천에 전세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곧 9 월에 매도를 하실 계획이래요. 그 1억 2천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중개사님이 2억 2천에 매도를 하자고 하셔 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싸게 낙찰받은 거 맞아요. 거의 한 절반 가격에 낙찰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2년 보유했는데 거의 시세 차익이 한 1억 나는 거예요. 이분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세금이 없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입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거든요. 2023 년도 초반, 22 년도 겨울에 정말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앞으로 막 바닥 간다 막 이럴 때 하신 분들은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인제 작년에도 쪼끔 경쟁이 들어가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는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월세 수요가 계속 늘면서 전세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소액으로 월세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대표님이 꼭 하고 싶은 경고나 조언이 있다면요? 소액으로 월세 한 개, 두 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다만 주택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담이 되죠.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공시가 2억 원 미만의 지방 아파트들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늘려가는데 부담이 조금 덜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두 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월세도 많이 받고 시세 차익도 많이 나는 물건은 없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월세 10만 원, 20만 원 좀 우습게 보시면 그러면은 물건을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먹겠다는 생각 자체는 좀 버려 주셨으면. 그리고 인제 왜 낚시도 막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잡을 때 작은 물고기 잡을 때는 작은 미끼를 쓰고 큰 물고기 잡을 때는 큰 미끼를 쓰는데 '내가 가진 종잣돈의 크기만큼 벌 수 있다.'라는 현실을 쪼끔 인정을 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얼마든지 월세 세팅 가능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집값은 떨어졌다는데 전셋값은 오르면서 갭 투자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집 마련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착시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같은 전세 상승장이 무주택자한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 폭이 두드러지거든요. 요거 좀 보면서 할게요. 여기 지금 인제 작년 연말에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내내 상승을 지속했다." 이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서울 또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5 월부터 계속 82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조금 오름세인데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갭 투자 수요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전세가율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전세가율이 60% 넘는 지역들도 있어요. 종로구나 뭐 중량구나 이런 지역들. 그래서 서울에서 종로구가 전세가율이 가장 높고 중량구, 구로구 이런 쪽들도 전세가율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5 년도에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여기 인제 2025년 주택 시장 전망이라고 해서 요거는 건설 정책 저널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24 년도에 주택 시장이 이랬고 2025 년도에 주택 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전세가는 1% 에서 2% 상승을 할 거고 지방은 매매가 보합이 되지만 전세가는 지방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이 어쩌면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특히 내가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잠시 나는 다른 곳에 머물면서 내가 가진 자금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뭐 5억 이다라고 하면 난 돈이 5억 밖에 없지만 10억 전세를 깔고 내 투자금 5억 으로 15억 짜리 물건들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이 물건이 뭐 16억 짜리를 15억에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훨씬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산다지만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요. 듣기엔 쉬워 보여도 이 구조가 가진 실질적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갭 투자는 이 집이 오를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전세가는 사실 얼마든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전세가 났던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전세가 나게 되면 내가 임차인이 나가야 될 때 다음 임차인이 그 정도의 보증금을 갖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금으로 모아서 보태서 내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는 내가 현금 보유력이 좀 있고 내가 이 전세가가 절대 하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좀 버리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어떤 뭐 팬데믹이 온다든가 어떤 미국에서 어떤 뭔가 입김을 한번 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전세가 역전세가 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좀 깔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돈 번 사람도 많지만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망한 사례도 많더라고요. 초보자가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역전세가 났던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있던 이 임차인이 새로 인제 입주하는 입주장이 펼쳐지면 새로 신축 아파트가 뭐 대규모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바로 소유주들이 다 본인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막 놓잖아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전세가 진짜 쌉니다. 그럼 구축에 있던 이분이 내 돈으로 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동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원래 인제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하던 소유주분들도 이 구축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대거 쫙 빠지면서 해당 구축 아파트는 전세가 쫙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역전세가 나는 그 이유인데요. 최근에는 인구 구조 때문에 또 역전세가 나기도 해요. 지방 몰락이라는 얘기가 정말 심각해요. 학교가 폐교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 자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또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역전세뿐만 아니라 아예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벤트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책 이벤트성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새만금 개발이 한참 이슈가 될 때 그 지역 부동산이 들썩들썩했는데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용산 뭐 기지 이전을 할 때도 또 일부 지역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가서 묻히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뉴스에서 뭐 엄청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할 때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물건들에 임차인을 들였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쑥 빠져나가면은 고스란히 다 임대인이 다 짊어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입주 물량 꼭 체크하시고요. 이벤트성 어떤 홍보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점검 없이 진입했다가 손해본 사례도 많다던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초보자가 갭 투자 실패한 대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실수를 했던 건가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책의 문제 때문에 역전세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올해도 역전세를 맞고 계시는 임대인들이 좀 남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세가에 대한 보증보험 사태인데요. 임대인들만 알고 있죠, 이 일은. 기존의 임차인들이 여기서 재계약을 하실 때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집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간 거예요. 우리 아까 전세가의 126%까지 허구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이상 공시가도 빠졌고 이 전세가가 원래는 그 규율이 없었을 때 있던 그 전세가를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상환하셔야 연장을 해 드릴 거예요."라고 할 거고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냥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도 서로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무슨 수로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임대인이
한 5천만 원은 내려야지 은행이 연장을 해 준다는데요." 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임대인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가를 내려야 돼요. 역전세죠. 재계약인데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에 일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전세가를 강제로 내려서 일부 상환을 해야 돼요. 이분이 재계약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전세가는 픽스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 정책이 이런 정책이 생길지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 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 내가 입주 물량 다 체크했고 특별한 이벤트성 이슈도 없는데 저기서 분 바람으로 인해서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나한테도 임대인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대출 규제 변수도 많다 보니 타이밍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초보자는 어떤 정책 시그널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요? 정부 정책은 원래 아주 잘 바뀌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하라고 막 풀어줬다가 갑자기 "임대사업자 너네 다 죽었어." 때려잡고 막 세금 막 과태료 부과하고 세금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인제 부동산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정부의 정책 공약을 잘 신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어요.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항상 시그널을 먼저 줘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뭔가 정책을 내기 전에 어떤 보도 자료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지금도 뭐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스트레스 DSR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을 깔아 주는 거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계부채 너무 많아서 걱정돼." 걱정될 게 아니라 원래 많았고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 뉴스를 볼 때는 이것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뒤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럼 바로 여기에 관련된 무언가가 곧 나올 거구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진 않아요. 항상 뭔가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갭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최근 수도권 기준으로 초보자도 참고할 만한 실제 성공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갭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매가와 전세가가 그래도 쪼끔 가까워졌고 정말 예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때가 제가 경매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고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실제로 낙찰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안 됐던 그런 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는 입주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큰 입주들은 다 끝났고 메이플자이가 지금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고 장이동 뭐 서울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만 개도 안 남았고요. 내년에도 거의 입주가 한 절반, 평소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 부동산은 뭐 정책이 어떻건 시장이 어떻건 상관없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도 한 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내일 뚝딱 호빵처럼 구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일단 깔고 가고요. 그럼 얼마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같이 깔고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인제 수강생 멤버님이 도봉구 아파트를 3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는데 특히 이 물건은 전세가가 2억 3천 이에요. 그러면은 갭이 얼마예요? 1억 이죠. 서울에 아직도 1억 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1억 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서울 빌라도 못 사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받쳐 주니까. 이 집은 인기가 별로 없는 아파트이지만 오래됐고 낡아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다 보면 분명 아주 효자가 될 물건이고요.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투자금이 아주 적게 들었죠.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불과 3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움직이면서 갭 투자 안 하면 평생 집 못 산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대표님의 핵심 조언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 번에 올라탈 수 없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무주택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원하는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죠. '나는 가진 돈이 1억 밖에 없는데 서울에 새 아파트 살고 싶어?' 이거는 신기루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내 다리가 얼마나 길어서 저기 한 번에 성큼 올라가겠어요. 단계를 밟아서 가야 돼요. 계단을 놔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갭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이 1억 원이면 아까 그런 물건 하나 낙찰받아서 나는 조금 저렴하고 낡은 데 거주를 하는 거죠. 홈테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과 시간이 나를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한 단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금수저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나는 저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살 거야.' 그러면 영끌해야 되잖아요. 영끌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이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움직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정부 지원 받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을 위한 준비한 집에서 머물면서 '나는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가난하지 마세요. 거기에 살면 그냥 가난해야 됩니다. 재산 생기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데 없죠. 그러니까 재산을 안 만들어. 안 벌어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를 혼자 가시면 괜찮아요. 혼자 그렇게 살다 가면 괜찮은데 자식들한테 가난을 강요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나빠요. 그래서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원하는 집으로 가는 방향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바닥을 치고 매물이 폭증하는 걸 보면 경매 초보자들에겐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부만 하고 실제 입찰은 두려워서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 좀 제발 그만하세요. 책 좀 그만 보세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할 때마다 원래 제 책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끝나고 "선생님 책부터 읽어 볼게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책 소개를 안 해요. 책을 뭐하러 읽어요. 한 번만 읽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한 번만 읽어. 그리고 그냥 해야지. 책 읽고 1 년, 2 년, 3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안 돼요. 입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입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내가 할 자신이 없어서. 입찰이 뭐가 두려워요. 가서 입찰하면 되는데. 법원에 가서 돈 내고 하면 되는데. 근데 자신 없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내가 뭐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뭐 이유가 정말 각양각색이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 되죠. 되는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 제발 공부 좀 그만하시고요. 또 낙찰 가율이 요새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지방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은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했을 때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감정했을 때는 이 물건이 10억 이었는데 지금 거래가가 11억 이고 12억 이고 이러면 지금 10억 감정가 넘어서게 낙찰을 받아도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낙찰가가 높아?'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시세 조사를 좀 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낙찰가가 좀 낮은 지역들도 있어요. 지방은 낮습니다. 어떤 데는 70% 까지도 되고요. 더 낮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 진짜 바닥 간 지역들은 정말 저렴하게 주워 담을 수 있기도 해요. 다만 이제 내가 파는 가격도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과연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몰라서 경매를 못 하는 것이 경매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하고 하면 또 안 되죠. 왜냐면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딱 2달만 하세요. 공부 딱 2달 하고 바로 실전입니다. 초보자들이 경매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리 분석 미숙이나 입찰 실수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실제로 초보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초보들이 권리 분석을 실수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서워서 어려운 걸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치명적인 권리 분석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없지 않죠. 그분들은 얼마 전에도 '어머 이거 낙찰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잘 됐지?'
하고 제가 관심 물건 담아 놓은 물건에 낙찰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막상 딱 봤더니 인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떠안아야 되는 어떤 거를 모르고 어떤 분이 단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내 소중한 보증금 2억 짜리면은 2천만 원 보증금 넣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잔금 납부 못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2천만 원 몰수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잃고 이 종잣돈, 이렇게 겨우겨우 마련한 종잣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경매에 다시 못 오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진짜 흔한 거는 시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아주 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가격에 낙찰받았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 그러나? 저 집이 되게 좋나? 그게 아니면은 이해 안 되는 가격. 알고 보면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시세 조사를 잘못한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또 안 좋아하는 게 임장 크루들. 임장 크루 왜 해요 도대체? 남의 집 봐서 뭐 하려고. 그리고 그게 다 보여요 중개사님들은. 저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누가 살 사람이고 누가 그냥 보러 온 사람인지. 그리고 경매 입찰가를 조사를 하러 현장에 갔을 때 살 것처럼 하시면 잘못된 가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경매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사장님한테 내놓으면 사장님이 얼마에 팔아줄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지, "사장님 제가 이거 살 건데 얼마에 파실래요?"라고 하면 그분은 항상 좀 높은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5 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 억은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지 내가 5 억을 기준으로 낙찰받으면 잘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반대로 너무 인제 계속 폐찰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실패는 아니죠. 근데 폐찰을 반복하는 거는 너무 또 낮게만 보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과연 이 가격에 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낮은 가격을 쓰니까 10번 입찰해도 10번 다 폐찰이에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전 무서워요. 전 더 낮은 가격 쓸 거예요." 그러면 항상 다른 욕심을 조금 내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던 시세 파악은 기본이고요. 또 여기에 목적을 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낙찰받아서 바로 팔 거예요."라고 했는데 대형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거 낙찰을 받으면 그걸 누가 사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랑 맞아서 사주죠. 그래서 내 목적이 '나는 넓은 집에서 좀 싸게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 타운하우스 빌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넓은 집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막 전망도 좋고. 근데 바로 파는 물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든 그걸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세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현장 분위기나 경쟁에 휘말려서 계획했던 금액보다 높게 입찰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충동적 실수를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사실 근데 저도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법원에 갔더니 다 내 물건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올렸었어요. 그래서 낙찰을 좀 높게 받았어요. 너무 아쉽죠. 이렇게 높게 받고 낮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를 하면 내가 기준 없이 낙찰을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익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월세라면은 월세 세팅을 했을 때 얼마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월세 수익이 제대로 날 것인가 계산을 하고요. 특히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낙찰받고 바로 팔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금액 내에서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하면 낙찰받고 일 다 하고 매도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단기 매도 목적으로 낙찰받는 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낙찰을 받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수강생들한테 투자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수익 구간을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이 물건을 갖고 싶어도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입주할 물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갖는 거니까 돈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물건이라면 절대 그 수익 구간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폐차라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낙찰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애초부터 세금까지 매도 후 세금까지 미리 계산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된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반대로 경매 초보자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의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최근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소액인데 막 500만 원 미만으로 입찰을 한다 막 이런 광고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 공동 투자 특히. 뭐 한 사람에 500만 원씩 해서 10 명이 모아서 5천만 원 모아 갖고 뭔가를 한다. 그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계에 있으면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공동 투자로 나락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이 유명한 게 상관이 없어요. 유명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해결 못할 만큼 일이 커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화랑일 때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뭐 거기에 이제 발 담궈 갖고 나도 부동산 투자했어요. 경매했어. 근데 진짜 경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매도하고 싶다? 내 맘대로 매도 못 하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 그건 사실 투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 내가 핸들링 못하면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싫은데 해야 되고 나는 더 갖고 싶은데 팔아야 되고 난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이런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도박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결정권이 없는 물건들 특히 공동 투자 일부 강사님들이 그런 거 하는데 전 정말 반대하고요. 또 지분 투자 지분은 일부만 반만 받아서 낙찰 받은 이후에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 물건으로 처음 투자자들은 조금 작은 돈으로 하시잖아요. 하셔서 조금 드세요. 쪼금씩 쪼끔씩 먹으면서 내가 백골레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보자들 사이에서 모에 입찰만 10년째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로 실전 경험 없이 공부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공부 좀 그만하라고요 제발, 제발.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우리 자격 시험 보냐고요 지금.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경매 뭐 이거 맞춰 갖고 이거 뭐 돈 줘요? 아무도 안 주는데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일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리분석 막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권자가 어쩌고 얘는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채권자가 돈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할 시간에 돈 되는 물건이 뭔지를 하나를 더 보셔야죠. 그래서 권리 분석도 나와 관련된 것만 보지 이 채권자가 왜 이렇게 못 받아서 나중에 이 경매 이 점유자는 어떻게 되고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남 뭐 하는지 이거 계속 파다 보면 재밌거든요. 막 재밌어.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공부는 제발 그만. 자격증이 아닙니다.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경매를 목적으로 하시니까 10년 동안 공부하는 건데 얘는 수단이에요. 그냥 쪼끔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냥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돈 벌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투자한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저 경매 시작했어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낙찰 받았을 때 얘기지 공부하는 건 경매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아직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진 돈 작은 돈으로라도 작게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하나 해 놓고 한 바퀴 돌리고 이게 경매 시작한 겁니다. 아직 시작을 못 하셨습니다. 반대로 최근 수도권에서 소액으로 첫 경매에 성공한 초보 사례 중에 시청자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따라하기 쉽다기보다는 정말 제가 공부 그만하고 추진력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제 멤버님이 2달 안에 2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또 두 번째 낙찰 받은 거는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어제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 주일 됐어요. 일 주일 되고 어제 이제 일 주일 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매각을 허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날 바로 중개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거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낙찰가가 2억 이었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가 2억 6천 이에요. 대박인 거죠. 근데 대신에 아직 집의 상태도 못 봤어. 점유자를 만나지도 못했어. 명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기분 좋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바로 어제도 있었다는 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좀 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 멤버님도 신용대출까지 끌어 갖고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사실 나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니니까 남편 신용대출 끌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바로 매도해서 또 바로 3,000만 원 버신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 매도가 가능한 시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법상 이게 단기로 매도를 해서 일반 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이 되면 이게 양도세랑 이 사업소득세랑 비교를 해서 높은 세율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고 규제 지역이라고는 서울에 4 개구밖에 없으니 서울도 단기 매도가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대단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만약에 규제 지역이 생기면 단기 매도를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저는 계속 좀 더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건을 좀 할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3년 정도 저희 멤버님들 했고요. 한 1 년만 더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지금 당장 경매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불황이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인제 힘들다고 하는데 이 힘들 때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철거 엄청 잘 되죠. 망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 원상복귀해야 돼요. 원래는 인제 이게 원상복귀 안 하고 인제 권리금이라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새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거 시장이 호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매각이 안 되고 임차인이 못 들어오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은 경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냐면 보통 때는 15,000개 물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당장 검색을 해서 15,000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매 물건이 2만 개가 넘게 떠 있거든요. 제가 또 잠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검색 물건을 검색하게 이렇게 하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이 나와요. 전체가 26,235개 물건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인제 한 200,000 개의 물건이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 50,000 개가 낙찰이 됐거든요. 피디님 그중에 하나 가지셨어요? 못 가지셨죠? 50,000 명이 물건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2 개를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3개 낙찰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수만 명이 이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었고 지금도 이제 지금 5월 20일 제가 촬영하는 날짜에서도 2만 개 물건이 있는데 작년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물건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되지 않았고 또 얼마나 또 새로 많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예정하고 있는 물건들도 엄청 많아요.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해 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날짜가 안 잡힌 물건들인데요. 이 날짜가 안 잡힌 이 물건들의 숫자가 54,000 개입니다. 끝난 거 빼고 진행하고 있는 거 빼고 나올 게 54,000 개.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 안 나오고 채권자들이 경매 넣을 거야 얘기하고 있는 물건들이 더 쏟아지겠죠.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왜 안 해요? 특히 2년 전부터 이 불황이 시작됐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낙찰받기는 엄청 쉬웠는데 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낙찰받기가 그때보다는 쪼끔 어렵지만 팔기는 쉽습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혼자 입찰해서 혼자 다 먹는 단독 낙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부 그만하시고요. 이제 입찰하세요. 마지막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공부하시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자꾸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요새는 맨날 "공부 좀 그만하세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입찰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가진 역량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해서 정말 작은 물건이라도 수익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진짜 많은데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